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N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제 딸이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저도 힘들어하는 부분과 겹치는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최근에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딸의 하원 시간에 교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딸이 자기 친구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집에 자주 놀러와서 저도 아는 아이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집에 와서 딸을 혼내다가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불편해서 이제 그만 오면 좋겠는데 아무리 싫은 내색을 해도 알아채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나쁘게 대해야 눈치채고 안 올 것 같아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고 말을 해야 하는 거라고 훈육하고 거울 보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연습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의미 있는 훈육일까?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을 안 해서 몰랐지 이런 말을 종종 들으며 살았어요.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꼭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표정이나 상황을 보고 상대방 의중을 알아차립니다. 특히 저는 얼굴에 감정이 많이 드러나는 편이라서 모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상대방 감정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음 약한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말을 못하는 걸 이용해서 네가 말을 안 했잖아 하면서 상대방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말을 직접 하면 사람들은 너무 직설적이라고 비난을 하잖아요. 뭐 어쩌란 건가 싶습니다. 딸의 친구 문제를 담임 선생님과도 의논했는데 딸이 그 친구에게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저런 말을 하는 건가요? 또 제 아이들에게 자기 생각을 말할 줄 알아야 한다고 교육하는 건 맞을까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사연자님의 혼란이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불리한 짓을 하고 나서 항의하면 몰랐다. 나한테 말 안 해줬잖아.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 잘못을 회피하는 게 제일 편리한 말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몰랐다고 나오면 이쪽에서 뭐라고 더 대응할 말이 없어요. 어떤 쟁점의 본질을 흐리면서 잘못을 피해가는 그쪽 입장에서는 제일 편한 전략이기도 해요. 제가 어디서 본 얘긴데요. 젊은 여성분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기사님이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물꼬를 트더래요. 아가씨, 이번 대선에 누구 찍을 거야? 근데 이분은 조용히 쉬면서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대답하면 생각이 같건 다르건 이야기가 길어질 거예요. 어쩌면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요? 김영삼이요. 그랬더니 어처구니 없어서 그 말이 안 나온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침묵이 흐르더니 그냥 더는 말을 안 하시더래요. 돌아가신 분을 찍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꼭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게 특별히 적을 만들지 않고 그냥 편하게 어떤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사연자님처럼 모든 사람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이러고 모든 소통을 그렇게 하시면요. 앞으로 점점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자녀분은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게 교육하시는 게 맞아요. 그 이유를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막연하게 짐작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같은 현상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해요. 전에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다니던 단골 식당에서 리필이 안 되는 맛있는 반찬이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우리 식탁에 있는 것만 양이 진짜 적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좀 더 받았었죠. 다음에 그 식당에 갔을 때 이번에는 그 반찬을 눈에 띄게 많이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사장님이 우리가 많이 먹는 거 알아서 배려해 주신 거구나. 엄청 감사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함께 하신 분은 이걸 보고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눈에 띄게 많이 주는 거면 지난번 왜 우리만 이렇게 적냐 항의했다고, 음식으로 욕하는 거라고,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런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 사장님 진짜 의도는 뭐였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단골인데 지난번 실수했으니까 만회해야지 이러고 많이 주신 건데 같이 간 그분이 너무 예민하게 해석한 걸 수도 있고요. 정말 그분 해석대로 사장님이 자기 불만을 표현한 걸 수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 아마 댓글에서 의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실제 사례에서는 같은 행동인데 각각 두 가지 의도인 경우가 진짜로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뭐가 됐건 그 사장님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 안 됐다는 거예요. 만약 좋은 마음으로 덤을 주신 거면 괜히 더 주고 오해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쁜 의도였다면 저처럼 생각한 사람이 와 많이 먹어서 좋아 이러고 혼자 행복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장님 의도가 안 먹힌 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지난번 일 미안해서 이번엔 많이 드렸어요. 이렇게 한마디 했다면 그냥 다 같이 기분 좋게 그날 식사를 즐겼을 거예요. 이런 복잡한 추측이나 오해가 안 생기는 거죠. 그 사장님이 이렇게 하면 당연히 무슨 뜻인지 알겠지 하고 한 행동이 전혀 다른 반응을 불러온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특정 의도는 상대방이 잘 모를 거라고 전제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뻔해 보여도 사람에 따라서 다른 가능성을 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요, 그 어떤 것도 뻔하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나는 뻔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경우가 너무 흔해졌어요. 전에 다른 지역에 사는 어떤 분하고 약속을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1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말한 1시는 1시에 출발하겠다 이거였대요. 나중에 오고 간 메시지를 보니까 그 안에 뭐 출발, 도착 이런 단어가 안 들어있더라고요. 정확한 단어가 안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은 자기 상식대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때 제 상식으로는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제3도시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러면 그때 언급되는 약속 시간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약속 장소에서 만나는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분의 상식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본인은 항상 약속할 때 그렇게 출발 시간을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처음 만났던 거였어요. 그때 이후로는 일할 때 말고 사적인 약속이라도 약속 정할 때는 날짜, 시간, 장소, 요일 뭐 다 정리해서 컨펌 받아요. 우리가 주고받는 언어나 비언어적인 상황 안에서 그런 빈틈이 있을 가능성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사연자님처럼 말하지 않아도 사실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원래 우리 사회는 비언어적인 소통이 굉장히 발달한 문화권이에요. 오죽하면 우리말로 눈치라는 말은 딱 한 단어로 번역되는 말이 없어요. 사연자님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 표정이나 상황 돌아가는 거 보고 상대방 의중을 알아서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의중을 넘어서서 그 사람도 몰랐던 것까지 배려해줘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외국 기업에서 한국인들하고 일해본 조직에서는 계속 한국 사람들을 뽑으려고 한다고 하죠. 왜냐면 일을 한 가지 시키면 그거하고 관련된 일 10가지를 뭐 다 알아서 하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상호소통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복잡해져요. 이런 성향이 형성된 건 공동체가 작고 고정된 것이었던 시기였어요.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사람이 평생 같은 마을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좋든 싫든 비슷비슷한 사람들하고 평생 보면서 같은 패턴으로 일생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알게 되는 게 많았어요. 돌쇠야 비 온다 이렇게 말하면 아 비가 오는 상황을 단순하게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았죠. 논농사면 물기를 잡거나 널어놓은 곡식 얼른 걷거나 뭐 농기구 녹슬지 않게 관리하거나 평소 비 오면 하던 일을 막 척척 같이 했을 거예요. 이게 공통 경험을 통해서 공동으로 축적해온 게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인 소통 방식이에요. 비 올 때 빨리 움직여서 대비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말하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게 되잖아요.
우리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가 실제로 잘 작동해왔던 이유가 이런 고맥락 소통 문화 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있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쌓는 맥락이 너무 여러 갈래로 나뉘어졌어요. 이게 현대사회에서 이동이 많아지고 또 많은 상황이 달라지고 하는 것도 이유인데요. 결정타가 된 게 개인 미디어 시대가 된 거였어요. 사람들이 어떤 의견이나 상황을 표현할 때 예전에는 그냥 묻혀버렸던 소수 의견도 이제는 다 양지로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흩어져 있던 소수가 온라인을 통해서 모여서 다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정말 다양성의 시대예요. 이게 나는 예전 세대니까 나하고 비슷한 또래는 안 그러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어린 세대가 더 다르긴 하겠지만 기존 세대도 같이 변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처음 절감한 게 언제였냐면요. 한 10년쯤 전이었을 거예요.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끌어올 때가 많거든요. 그때 제일 반응이 좋고 시청률도 제일 좋았던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 이야기를 하니까 강의 들으시는 분들 상당수가 막 동공지진이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반 정도 이상이 그 드라마를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 시점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TV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알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도 저절로 알게 됐어요. 매스미디어가 콘텐츠를 독점하고 있는 시대였으니까 내가 안 봐도 리모컨 가진 사람이 보는 거 그냥 보게 되는 환경이었죠. 근데 지금은 내가 모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거 이런 게 너무 많아졌어요. 영화 K-POP 데몬 헌터스가 전세적으로 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넷플릭스 3억뷰가 되어간다는데 막상 이야기해 보면 안 보신 분들 엄청 많아요. 제목 정도 말하면 그게 요즘 잘 되고 있다면서 이 정도는 다 아는데 그 내용으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의 상식이라는 건 각자의 알고리즘 안에서만 통하는 게 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는 상대방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게 통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요. 같은 세대 사람들도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대충 다 알지 않나? 이런 생각은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미 어른이 된 우리도 이런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사연을 보면 아마 따님이 초등학생 같아요. 중학생 이상 학생인데 하원 시간에 교문에서 부모님이 기다리는 일은 별로 없죠. 따님 교육하실 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독려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뭘 단언하는 게 별로 없는데 이건 이 방향이 맞아요. 어린 세대일수록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원래 그 거시기를 거시기 해라 이렇게 말해도 딱 맥락으로 알아차리는 거 이런 건 고맥락 소통 방식인데요.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저맥락 기조가 주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맥락 소통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말이 통하게 하는 소통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걸 모를 수도 있다. 이걸 전제하고 하는 소통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환경이 다른 공동체에 있던 사람하고도 소통해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개인주의가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다고 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죠. 계약서에 써도 오해가 없을 정도로 숨겨진 의도 같은 게 없는 그런 소통법이 점점 더 주류가 될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면요. 사회에서 관계를 맺을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사연자님이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것도 뭐라고 한다. 그러셨는데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관용 표현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보다도 그걸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따님이 친구가 싫어져서 더 이상 집에 오는 게 싫다. 그런 상황이면 나 이제 너 싫어졌으니까 우리 집 그만 와. 이렇게 말해야만 자기 할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서 혼자 쉬고 싶어. 지금까지 재밌게 놀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각자 자기 집에서 놀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의사전달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에 오지 말라는 분명한 표현이긴 하죠.
사실 아이들이 비언어적인 의사표현을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그게 다 공통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아이들은 경험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경우면 선생님 말씀대로 말을 해야죠.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에서 서열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게 눈치를 의미하는 건데요. 눈치라는 말의 활용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싶어. 눈치 보면서 일하려니 힘들어 죽겠어. 뭐 이런 문장을 보면 알죠.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건 기본적으로 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서열이 낮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눈치를 많이 의식해서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아래로 봐요. 예전에 어떤 모임에서 한 여자 대표님을 봤는데요. 다른 분이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지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술을 따라보라고 그분한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 분위기가 완전 싸해졌어요. 그때 그 대표님이 활짝 웃으면서 아이고 술 많이 드셨구나. 오늘 많이 즐기고 하세요. 이러면서 인사하고 자리 옮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싫다, 아니다 그런 말을 직접 쓰지 않고도 저렇게까지 분명하게 싫다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 술 따르라고 한 분이 무례했다는 건 일단 여기서는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할 건 필요할 때 내 생각을 말하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화법을 쓰는 거예요. 이건 한 번 더 생각하고 좀 더 연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사람 안 만나고 말지. 그렇게 피곤하게 안 살 거야. 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람이 아예 타인하고 단절돼서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보통 가족만 있으면 돼 이건데 소통의 방식을 다듬지 않으면 가족도 다 떠나가요. 행복을 연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살펴보면 항상 결론은 인간관계예요.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 인생의 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많은 걸 좌우하는 게 말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한테 진심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예쁜 말을 통해야 진심이 전달되는 거죠. 진심만 있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행동은 너무 늦고 어려워요. 상대방한테 얼마나 진심인지 행동으로 보여주려다가 그 전에 그 사람이 떠나가는 경우도 많죠. 변해가는 세상에서는 내가 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다. 이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심리 에세이 마음을 가지러니 구매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걸어둘게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